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술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뜻함에 물들다. 하루는 서울에서 공연하는 한 연극에 초대되어 서울로 나섰어. 6월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계절은 거리 곳곳에 살가운 아지랑이를 피워올리고 있었지. 버스를 갈아타고 얼마쯤 갔을까. 차창 밖으로 초록을 빼입은 청계천이 펼쳐졌어. 날이 좋아 그런지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 연인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사람, 반려견을 이끌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 생각에 잠긴 듯 이어폰을 꽂고 홀로 천변을 걷는 사람, 아끼는 존재와 함께 혹은 오롯이 혼자만의 보폭으로 햇살 가득한 강변을 걷는 일은 6월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가 아닐까 싶어. 근데 그렇게 눈부신 봄의 전경들에 이런저런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을 때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청계천을 지나고 있지? 버스를 잘못 타고 만 거야. 때마침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길래 무작정 버스에서 내렸어. 내가 가려던 극장과 청계천은 서로 정반대 방향이었거든. 벙찐 표정으로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냥 헛웃음이 나더라.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나는 길을 잃었어. 내가 내린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감이 오지 않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수많은 책을 탑처럼 쌓아놓은 헌책방 가게들이 보였어. 간판에 서린 퍼런 녹과 서체로 미루어 보건대 그곳 상점들은 좋기 50년은 더 되어 보였어. 알고 보니까 내가 길 잃고 뻘쭘하게 서 있던 그곳이 말로만 듣던 청계천 헌책방 거리더라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헌책방 앞 책더미에 파묻혀서 그곳 깊숙이에 꽂혀있는 어떤 시집 한 권을 꺼내려 애쓰고 있었어. 그 시집은 내가 수집하고 있는 문해지의 간행물이었거든. 혹시 너는 운명을 믿니? 나는 삶이란 언제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불가항적 세계의 태엽을 자주 만지작거리며 살아가는 편이야. 내게는 운명이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 이날 나에게 찾아왔던 시집도 그래. 나는 우연히 연극에 초대받았고 이날따라 여유롭게 길을 나섰고 버스를 잘못 탔고 무작정 내린 곳이 때마침 헌책방 거리였고 책더미 사이에서 오래된 시집 한 권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시집의 첫 페이지에는 30여 년 전 누군가가 남겨놓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내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있고 싶어서. 오늘은 내내 커피향 속에 그대로 묻혀 살았다. 다음번엔 그 속에 젖어들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운 커피향기 묻어놨음 좋겠다. 찾아보니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문구는 1980년대 맥심 광고에 사용된 선전 문구더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이 시집을 읽으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고 그 바람은 냉정한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오늘의 나에게 닿아서 나의 하루를 따뜻한 커피향으로 물들게 한 거야. 이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걸린 세월과 이 책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확률을 생각해 보려 하면 순간 머릿속이 까마득해져서 속이 울렁거리다가도 나는 감히 믿고 싶어져. 누군가의 작은 흔적이 수십 년을 돌고 돌아 나의 세상을 흠뻑 적신 것처럼
내 사소하고 볼품없는 마음의 기록과 작은 바람들도 언젠가는 너의 세상에 묻어나는 날이 그래 한 번은 오지 않을까? 그리운 향이 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사랑할 수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 유난히 천장이 낮아 보였던 어느 새벽, 밤중에 비가 내렸었는지 창틈으로는 비릿한 시멘트 냄새가 은근히 풍겨오고 나는 이불을 그대로 덮은 채 의미 없이 눈을 깜빡거리며 떠올렸다. 언제 잠이 들었던 거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아니 오늘 무얼 했는지조차도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다. 휴대용 가스버너에 라면물을 올릴 때가 되어서야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왔고 편두통을 앓고 있었다. 가방을 맨 채로 신발장 앞에 앉아 밀린 체납 고지서를 뜯어 읽었다. 이미 지난주에 가스가 끊겼고 오늘 아침에는 휴대전화가 끊겼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릴케의 시집을 읽었는데 해가 꺾일 때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글을 쓴 이후로 편두통에 자주 시달렸다. 한 주에 최소 이틀은 머리가 아팠지만 대개 일어나면 말끔히 나았다. 아무튼 도서관에 있던 나는 점점 심해지는 두통을 참다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 총각, 수도세. 10,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수중에는 단돈 1,000원 한 장이 없었다.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장 위에 뜯지도 않은 채 쌓여있는 고지서 뭉텅이가 보였다. 그대로 바닥에 앉아 고지서를 전부 펼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돈의 총 합을 계산했다. 얼추 40만 원쯤이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가방 안 내려놓은 채 이불 속에 몸을 묻었다. 이불은 차고 눅눅하고 포근했다. 눈을 떴을 땐 천장 위로 시퍼런 어둠이 가볍게 일렁이는 게 보였다. 그 모습을 잠시 넋놓고 바라보다 이내 찬물로 샤워했다. 차가운 피부가 더 차갑게 굳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털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 방 한가운데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고 앉아 물을 올렸다. 그렇게 뜻없이 피어오르는 버너의 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실패한 청춘이었다. 기울어가는 생활을 외면한 비겁자였고 행복을 위한다는 말로 불행을 껴안은 낙오자였다. 그걸 증명하듯 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남루했다. 겨우 40만 원이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물로 샤워하며 휴대폰은 먹통이다.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 아니 바로 이 다음 끼니조차도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학교에 휴학기를 내던 지 3년 전의 나,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글 하나로 밥을 빌어먹어 보겠노라고 으름장 놓던 무모한 청춘에게 현실은 냉정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버너에 올려둔 물이 꼭 내가 쏟은 눈물만큼 쫄아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쉼없이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전업으로 글을 쓴 뒤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한겨울에 가스도 안 드는 집에서 생활해야 했던 거. 한 달 내내 라면 한 박스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내가 이토록 내 생활에 모질고 비겁했던 것은 내가 확신했던 내 인생과 꿈에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를테면 작가들 평균 수입이 연간 100만 원도 안 된대 라든지
책 한 권 팔려봤자 1,000만 원도 안 남는다더라 라든지 요즘 고졸은 어디 써주지도 않아.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하지 않겠어? 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통속적인 걱정이나 시대 흐름에 순응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고. 등신처럼 글만 써도 밥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증명해냄으로써 말이다. 혹독했던 그 겨울 집과 도서관을 전전긍긍하며 죽을 듯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날의 나는 쉽사리 풀리지 않는 내 삶을 온전히 인내하고 있었다. 서럽고 초라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그런 내 삶을 안타까워하며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당장 모든 것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언젠가가 오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 믿으며 내 짧은 인생 중 가장 어둡고 낮은 한때를 온몸으로 거닐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말할 수 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조차 실패 같던 그때, 그날들이 이후로 지나온 내 모든 밤들의 환한 등대가 되어주고 있노라고. 가만히 빌었나 보다.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7살이 되던 해부터 나는 줄곧 반지하에 살았다. 반지하는 말 그대로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 옥탑방과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라면 옥탑방은 푸른 하늘을 창으로 두는 데 반해 반지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창으로 둔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반지하는 그 어떤 땅밑보다 처절한 지하가 아닐 수 없다. 1970년대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방공호나 진지구축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하실을 두게 하면서 반지하가 생겨났다. 초기에는 주로 창고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돼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지만 근대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 밀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 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반지하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지하 특성상 사계절 내내 습하고 공기의 순환이 쾌적하지 않아 쉽게 곰팡이가 피어나고 나방, 파리가 창궐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이들에게 반지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내가 18살 되던 해 건너온 성남동의 반지하 집은 이전에 살던 금강동의 반지하 집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집 안으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으면 한낮에도 온 방이 어두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게 편안했는지 언제부터인가 아예 불을 꺼둔 채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어둠에 오래 익숙해지다 보니 눈을 감은 채로 안방에서 거실까지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것쯤은 일도 아니게 되었다. 이런 지경에 이르니 창틈으로 새어오는 잠깐의 햇살에도 눈동자가 시큰하고 부스럼이 일어 나중엔 커다란 암막 커튼까지 구해다가 창문에 빗장을 채워버렸다. 하루는 깜빡 낮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집을 나섰다가 소스라쳤다. 저녁 6시인 줄 알았는데 새벽 6시였다. 사람이 빛을 끊고 어둠에 깊숙이 동화되면 가장 먼저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리듬이 무너져 겉과 속이 텅 비어간다. 세상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철저히 외딴 섬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 이런 삶에 별다른 의문이나 불편함을 품지 않았다. 나는 내 생의 가장 뜨거운 시간들을 지상에서 한 뼘 떨어진 심해에 갇혀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채로 보냈다.
대학을 그만두면서부터 엄마는 내가 지내는 성남동 반지하에 번번이 찾아왔다. 일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엄마는 가장 먼저 내 방 커튼을 걷고 집의 모든 창을 활짝 열어 놓았는데 나는 그게 어지간한 못마땅했다. 창문을 열어봤자 사방이 담벼락으로 막혀있을 뿐더러 옆집에서 내려다보면 내 방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집에 발을 들이는 즉시 모든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러곤 슈퍼에 들러 우유와 과일거리를 사다가 냉장고와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돌아갈 때면 꼭 1,000원짜리 몇 장을 내 손에 쥐어주곤 했는데 언제인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 나온 나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볕을 멀리 두고 살면 반드시 탈이 난단다. 집으로 돌아와 내 방 열려있는 창문들을 닫다가 멈칫 다시 반절만큼은 열어두었다. 암막 커튼 뒤로 깊숙이 피어있는 푸른 곰팡이와 거미줄.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퉁이마다 꼭 내 반쪽처럼 헐어 있었다. 집은 사람을 닮고 다시 사람은 집을 닮아간다. 집이 병들면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면 집이 병들어간다. 내가 그동안 불을 끄고 지냈던 이유, 빛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켰던 이유, 나는 알지 못했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나 보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아무 말 할 수 없었나 보다. 그저 창문을 열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내 곁으로 기울이기를 가만히 빌었나 보다. 누구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을까? 언제나 두 발을 스포츠컷으로 올려치고 다녔던 어린 시절의 나.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 친구들과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놀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고사양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어서 주로 깡통차기나 꼼꼼이, 경찰과 도둑 같은 놀이를 했는데 동 하나를 통째로 거점 삼아 놀다 보니 가끔은 놀이를 하다가 집에 간다는 말도 없이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져버려 끝을 맺지 않고 놀이가 끝나버리는 날도 많았다. 직접 집에 찾아가거나 집 전화로 전화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종종 마지막까지 술래였던 아이는 놀이 속에 홀로 남아 끝나지 않은 놀이를 해야 하기도 했다. 물론 술래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은 누군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다음날 아침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놀이터 그네 앞에 모여 두 볼과 하늘을 빨갛게 데우고 웃고 떠들다가 거리 위로 내려앉은 그림자가 충분히 깊어질 때면 인사도 없이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동네에 살며 같이 어울리던 친구 중에는 나와 동갑인 녀석들부터 많게는 내 위로 3살 터울인 형들도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서로 친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살던 동갑내기 친구 제이와 가장 친했다. 까무잡잡한 피부와 곱슬머리가 찰떡이었던 제이.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이가 반으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담벼락 하나를 두고 서로가 바로 옆집에 살다 보니 등하굣길에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는 자연스레 중마고우가 되었다. 제이의 어머니는 시내백화점 식료품 코너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자동차 부속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제이와 함께 그의 집 최신형 컴퓨터에 깔린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놀러 갈 때마다 제이와 여동생은 컴퓨터 사용 권한을 두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는 날이 많았고, 나는 본의 아니게 중간에 껴서 피난민 신세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집에 또 다른 컴퓨터 한 대가 더 놓이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의 전쟁 또한 휴전을 맞이하게 됐다. 시간은 흘러 초등학교 4학년 어느 여름방학, 아침부터 제이와 함께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남한산성의 수어장대까지 올라갔다가 공치고 돌아오던 그날, 나는 텅 빈 채집통이 못내 아쉬웠는지 제이에게 말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가볼까? 그러자 제이가 대답했다. 나 내일부터 바다에 놀러 가. 다음 주나 돼야 올걸?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내가 집에 들어온 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쿵쿵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제이였다. 야, 우리 집에 양념치킨 있는데 너 와서 먹을래? 치킨이 있다는 말에 곧장 제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이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다. 치킨만 생각했지 그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전부 모여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나는 신발장 앞에 서서 괜히 멋쩍은 듯 쭈뼛거렸다. 그러자 제이의 어머님은 나에게 어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열 손가락이 치킨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갈 때쯤 제이의 어머님이 나에게 물었다. 우리 내일 바다 가는데 너도 갈래? 이름도 지역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도 내 가슴 한편에서 생생히 빛나고 있는 그날의 바다, 거뭇한 파도, 조개 껍데기 널린 모래사장, 비릿한 소금 냄새, 물결 멀리 내다보면 노란 눈뭉치 굴러가듯 그 끝엔 커다란 태양이 반짝거리고 밤하늘 위로 하얀 구름 내뿜으며 튀어오르던 별빛들, 코끝을 치는 화약 냄새, 폭죽 소리, 파도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부서지는. 사실 나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번번한 외식을 해본 기억도, 가족여행을 떠나본 기억도 없다. 방학을 맞이하면 이따금 나 홀로 시외버스를 타고 송탄에 사는 셋째 고모 댁에 2박 3일 놀러 갔다 오는 일이 전부였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여행이었지만 제2의 가족 틈에 뒤섞여 떠났던 내 생애 첫 바다는 오감이 마비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바다는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어렴풋해지는 그런 신비로운 곳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매년 여름방학이 돌아오면 나는 아침부터 제이의 집으로 놀러갔다. 차마 바다에 데려가 달라는 말은 못하고 매년 여름마다 가족여행을 떠나는 제이의 집을 자주 찾다 보면 바다에 같이 가자는 그런 마법 같은 말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 기대에서였다. 나의 작전대로 나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매년 여름마다 제이의 가족을 따라서 바다에 갈 수 있었다. 어느덧 혼자서도 바다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제이의 집과 나의 집이 서로 다른 담벼락을 가지게 되면서 나의 유년에 자리 잡은 그날의 기억 또한 자연스레 잊히게 되었다. 이제는 광주 사람이 된 제이. 얼마 전 생신을 맞이한 제이 어머님을 뵙기 위해 그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광주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어느샌가 훌쩍 지나와버린 시간을 이런저런 안부들로 꽃피우다가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이 생각나 제이의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사실은 그때 바다에 따라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염치 없이 굴었는데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제이의 어머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가슴에 화상을 입을 때가 있다. 화상을 입은 줄 알았는데 그 짓무른 가슴에 누군가 두고 간 꽃 한 송이 심겨 있을 때가 있다. 시간 속에 지지 않고 피어 한결같은 향기로 나의 유년을 지켜주고 있는 제이와 그의 가족들이 심어준 따뜻한 마음 한 송이. 집으로 돌아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을까? 누구의 세상에 어여쁜 꽃 한 송이 심을 수 있을까? 모든 견딤의 이름들. 고개를 돌리면 왼편으로 번화가가 보이고 오른편으로는 노숙자가 보였다. 네온사인 불빛으로 가득 물든 골목마다 청춘과 불황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낱낱이 목격할 수 있었다. 나에게 모라는 그런 동네였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언제든 술독에 빠지거나 시궁창에 빠질 수 있는, 전봇대 아래 투기되어 흡사 정릉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는 여름이 아니어도 파리와 바퀴벌레가 들끓었다. 나는 해가 가장 늦게 뜨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골방에서 지내며 밤마다 등갈비집 뒷간에 켜지는 자동 전멸 등 불빛에 의지해 목을 조르듯 펜을 졸라댔다. 정말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비명을 지르다가도 차마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매일같이 가슴치며 두 손 두 발로 빌었다. 신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부터 살펴보신다는 성서의 언약에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상처를 번갈아 받았던 나의 20대는 항상 꿈이라는 이름의 신념도 앞섰고 그것에 참 많이도 부서져야만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비루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구겨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자연스레 타인을 잘 믿지 못하게 되었고 타인과 멀어지니 세상 사는 일이 더욱 시들어갔다. 펄펄 끓는 물과 살충제를 쏟아부어도 기어코 창고라는 내 방 곳곳에 나방 파리떼처럼 어르고 달래도 세상을 향한 나의 증오는 불안을 양분 삼아 끊임없이 몸집을 늘려갔다. 그럼 차라리 죽어버려. 소리치듯 지독하게 삶을 옥죄어오는 가난과 공허.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슴 벼랑 끝엔 언제나 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다. 3분 카레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했을 때, 운동장 바닥에 누워 근육 끊어진 허벅지를 붙잡고 아픈 다리보다 병원비를 먼저 떠올려야 했을 때, 입김 서리는 거울 앞에 서서 젖은 채로 얼어버린 머리카락에 손가락이 찔려왔을 때, 벽지를 갉아먹는 쥐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을 때, 대학 교재 살 돈이 없어 졸업반 선배들의 사물함을 털어야 했을 때, 집으로 돌아와 식은 라면 국물에 생쌀을 불려 먹으며 오늘은 죽자고 주먹 쥐었을 때, 신은 그런 순간조차도 내 삶의 빛나는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끝까지 나를 설득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들을 데려가 큰 벽으로 둘러싸인 미로에 가뒀다고 한다. 그곳에 갇히게 된 청년들 중에는 간혹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출구를 찾아 탈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모든 청년들은 하루가 다 가도록 탈출하지 못하고 미로 속을 헤맬 뿐이었다. 미로를 탈출했든 탈출하지 못했든 정확히 하루가 지나면 집행관은 다시 청년들을 데리고 미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는 돌탑 꼭대기에 올랐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미로를 내려다보게 했을 때
그때마다 청년들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탑에 올라 바라보니 자신들이 출구를 찾아 그토록 헤맸던 거대한 미로가 사실은 그들의 손바닥만큼도 크지 않았던 것이다. 개미에게는 가랑비의 빗방울 하나조차도 폭탄처럼 숨막힌다. 그러나 그것은 빗방울이 잔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미의 몸집에 비해 빗방울이 거대하기 때문일 뿐이다. 때때로 우리는 빗방울 하나를 폭탄처럼 맞는다. 잔바람 하나에 뿌리가 뽑히고 한장 파도에 세상을 잠가버린다. 환멸 깊던 그 시절, 나는 시를 통해서 나의 슬픔이 그저 슬픔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까? 숨쉬는 모든 순간이 괴롭고 처절하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순간을 지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들을 딛고 더 눈부신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알 수 있다. 내 세상을 버겁게 몰아세우던 그 모든 견딤의 이름들이 사실은 내 손바닥만큼도 크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눈부신 너에게 세 번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어주는 친구 윤슬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